네, 문해서주의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예론 우리 5, 6교시 계속해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굴의 비유 또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가장 그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실제라는 개념입니다. 이 리얼리티의 개념인데요. 오늘날 여러분은 이 리얼리티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리얼리티를 현실 그대로의 모습, 현실에서 살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걸 리얼하다 그리고 리얼리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날은 뭐 심지어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도 다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물론 리얼리티 같지 않은 리얼리티지만 뭐 글쎄요. 오늘날 뭐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 관음증의 시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전부 다 그냥 남의 집에다가 카메라 설치해 놓고 뒤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남의 집 카메라에 찍힌 모습을 보고 심지어 자기 집 카메라에 찍힌 자기 모습을 보고 같이 떠들고 웃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하여튼 독특한 또 프로그램들이 뭐 아주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방송 프로그램은 리얼리티라고는 할 수가 없죠. 뭐 그게 어찌 리얼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여기저기 카메라 설치해 놓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게 다 이 카메라에 찍히고 방송에 나간다라고 할 때 평상시 같이 행동하시겠어요? 말하고? 안 하죠. 그냥 집에서 평상시처럼 하는 것, 평상시에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지. 리얼리티를 표방한 사실은 연기지. 드라마고 연기죠. 그 진짜 리얼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오늘날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현실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리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서구 사상에서의 리얼리티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라고 하는데요. 존재할 때 제자죠. 근데 이 실제는요. 리얼리티라는 것은 원래 서구 사상에서의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서구 사상에서의 그 리얼리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리얼리티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벽에 그림자가 있어요. 새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굴 벽에 비춰진 새의 그림자가 리얼이에요? 아니면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새가 리얼이에요? 어디가 리얼리티입니까? 동굴 벽, 그 새의 그림자가 비춰져 있는 동굴 벽이 리얼리티의 세계예요? 아니면 그 진짜 새가 날아다니는 동굴 바깥이 진짜 리얼리티의 세계예요? 당연한 거죠. 동굴 바깥이 리얼리티의 세계입니다. 동굴 바깥에 존재하는 나무와 새와 사자가 진짜 리얼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세계에서 리얼리티는 뭘 말하냐? 바로 동굴 밖, 이데아의 세계. 불완전한, 마치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자들로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리얼리티가 아니라요. 진짜 완벽한 존재자들이 살고 있다고 가정되는 이데아의 세계, 동굴 바깥의 세계, 거기가 리얼리티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것, 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불완전한 존재자들,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 그림자들을 현상, 페노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넘어서는 본체의 세계, 진짜 세계인 거죠. 형상의 세계, 아까 피겨의 세계,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아닌 오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네,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자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뭐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것도 그것도 감각으로 지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새와 진짜 나무는 감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지각하느냐? 동굴 바깥, 동굴 안에 그림자로 비춰져 있는 새의 모습, 그러니까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새의 그림자를 보고 이 사람들은 이성을 이용해서 이성의 추론 능력을 이용해서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새의 그림자를 그러니까 진짜 새의 모습을 죄송합니다.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새의 모습을 이성으로 추론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존재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의 불완전한 존재자들을 보고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완벽한 세계에 어떤 완벽한 존재자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아까 관념론. 우리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존재자들, 진짜 새나 나무, 사자의 존재를 이성으로 추론해내는 능력, 그걸 바로 인텔리저블하다고 일컬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똑똑하고 머리 좋고 IQ 높고 그다음에 뭐 암기력 좋고 시험 잘 보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아니라 인텔리전트하다는 거는 바로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동굴 안에서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성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이성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완벽한 세계의 모습을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텔리전트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걸 바로 인텔리저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리얼리즘이라고 있는데 불어로는 리즘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근데 리얼리즘이라고 있는데 이 리얼리즘의 개념도 사실은 원래 리얼리즘의 개념하고 또 19세기 이후에 리얼리즘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원래 리얼리즘의 개념 보겠어요? 리얼리즘은 바로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현실?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 아니요.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상의 세계, 이다의 세계를 추구하는 게 원래 리얼리즘이에요. 불완전한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그게 리얼리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 리얼리즘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프랑스어인데요. 브레성블랑스라고 하죠. 브레성블랑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임직함이라고 번역해요. 사실임직함. 이 사실임직함이 뭐냐면 여기에 당위성, 의무의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요, 사실임직하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현실,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같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사실 같지 않은 현실 말고 진짜 사실 같은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완벽하고 질서 잡혀 있고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에 있을 법한 그러한 모습,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의 모습과 연관된 그게 바로 이 개념이고, 그걸 추구하는 게 바로 리얼리즘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얼리즘의 개념이 19세기 중반 후반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쿠르베와 같은 화가, 그 다음에 뭐 플로베르 같은 작가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른바 리얼리즘, 사실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19세기 중반 사실주의, 그때 이 리얼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뭔가 좀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여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그리고 파악해보자. 불완전해 보여도 이 부족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파악해보자 라는 의미로 리얼리즘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 리얼의 의미가 이제 그때 정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리얼리티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 동굴 바깥에 있는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플라톤이 과연 이러한 그 사상을 어떻게 왜 가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리스적인 사상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원래 그리스적인 사상,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대상, 현실,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 집중하는 원래 그리스적인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은 좀 거리가 있어요. 전형적인 그리스인이었던 플라톤이 과연 왜 원래 그리스 사상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데아론이라는 그런 독특한 사상을 갖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요.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적 요소의 영향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플라톤의 사상이 유대 기독교 쪽 그런 계열의 사상하고 많이
그 원래 그리스 사상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좀 경도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리스 사상에서 유대 기독교적 방향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플라톤의 인생 중에서 한번 그 뭐 유대교 랍비를 만났다든지 히브리즘의 어떤 그 영향을 깊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요. 그리고 뭐 후에 사실은 이 플라톤이 유대 기독교 쪽하고 많이 또 연관돼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플라톤이 이제 기원전 사람이고요. 기원전 400년,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제 이후에 플라톤으로부터 한 3,400년 이후에 이제 크리스천이즘이 생겨나고 또 전 유럽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크리스천이즘의 이론, 독트린이라고 하죠. 그 원리, 교리를 정립했던 분이 아주 유명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사도 바울, 천주교에서는 바오로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사도 바울인데요. 그분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뭐 크리스천이즘의 어떤 이론적인 바탕을 그 교리, 독트린을 완전히 정립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아주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 당대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졸업한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런 뭐 좋은 학교들이 우리 외대처럼 훌륭한 그런 학교들이 존재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게 이제 교육 시스템이었죠. 도제 시스템 같은 건데 그래서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중에서 그 스승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거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제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성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구문 중에 그의 지적인 여력을 소개하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나와요. 한 구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그 사회에서는 거의 소크라테스급, 그러니까 최고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최고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화생으로 있었던 스승 가말리엘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안에서만 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런 학자고 그리고 헬라 학풍에 아주 그 능통했던 그런 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이 모르긴 몰라도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는 플라톤의 사상을 비롯해서 그리스적인 사상에 굉장히 능통했을 거라고는 누구나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크리스천이즘의 어떤 그 독트린을 정립을 할 때 이런 그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그 사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아무래도 비슷한 좀 이렇게 영향관계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히브리즘의 히자도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플라톤의 풀자는 안 나와요. 네.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나 어쨌든 서로 간의 양관성을 그렇게 추측해보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비슷한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세시대 카톨릭 그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톤을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그 선지자의 반열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기 몇백 년 전에 먼저 이렇게 그 어떤 그리스도교의 이론의 어떤 토대를 마련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선지자 역할을 한 그러한 인물로 생각한 중세시대 신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인된 바는 없어요. 네. 플라톤이 히브리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나,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이 플라톤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받았나, 이거는 뭐 실제로 기록으로 문서로 남아있거나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추측할 뿐이고요. 그러면 플라톤이 이러한 이데아론을 이러한 사유를 펼치게 된 보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바로 이걸 될 수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요 평상시에 자기가 신께 감사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아테네의 시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 아테네는 가장 완벽한 제도를 갖춘, 가장 완벽한 민주적이고 사법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였고 아테네였고, 그 나라에 자기가 시민이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라는 것. 플라톤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완벽한 인간의 모습인 그 소크라테스의 자기가 제자라는 것, 그게 두 번째 신께 감사드린 조건이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본인이 남자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여자 학우분들 이해하세요. 2300년 4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당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당시의 그리스도 아주 철저한 남존여비 사상에 근거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바로 1번 2번입니다. 플라톤이 신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 조건들 중에 1번 2번, 가장 완벽한 국가인 아테네 시민이었다는 것, 그리스 시민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인간인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다는 것. 근데 이 1번 2번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죠. 모순이 생깁니다. 바로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리스의 민주제도 사법제도가 완벽한 인간 소크라테스를 죄도 없는데 정죄해서 사형시켜버리죠. 완벽하다고 여겼던 그리스의 제도가 완벽한 스승 인간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충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바로 보이는 세상에 대한 회의, 특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그 제도에 대한 회의, 결정적인 회의를 하게 됐고, 보이지 않는 참된 것, 실제 원형 형상 즉 이데아의 세계를 찾아서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해낸 게 바로 공화국론, 국가론이죠. 우리 흔히 그 국가론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말로도 공화국 혹은 국가로 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요즘은 그 국가라는 표현으로 많이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리퍼블릭이에요. 말 그대로 리퍼블릭, 헤프블리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리퍼블릭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하면 이제 공화국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플라톤 식으로 하면 그냥 국가론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법도 합니다. 어쨌든 플라톤은 그래서 완벽한 국가, 자기가 살고 있던 아테네의 민주제도, 사법제도가 완벽하지 않다, 엉터리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국가의 모습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론을 구상하고 책으로 집필하죠. 그게 바로 국가론입니다. 그 국가론의 뼈대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소수의 철인들이 국가의 통치를 다 맡는 겁니다. 그 밑에 군인이고 농부고 뭐 생산자고 다 그냥 상인이고, 그냥 각자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의 통치는 소수의 철인들에게 그냥 다 일이 많은, 그래서 특권층, 철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특권층만이 국가의 통치를 독점하는 일종의 독재 국가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 이 철인이 아시죠? 철인이 이때 말하는 철이 FE 철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 철권 통치할 때 뭐 강철 주먹 이런 철 아니에요. 아시죠? 이때 말하는 철이는 바로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철학할 때 철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동굴 안에 있어서 동굴 벽에 비춰진 그림자만 지각하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탁월한 이성의 능력으로 어려서부터 이성의 능력을 개발해서 교육받고, 그래서 탁월한 이성의 능력으로 동굴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의 모습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불완전한 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탁월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완벽한 제도, 완벽한 국가의 모습이 있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 인텔리전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철인이에요. 그런 철인들, 엘리트입니다. 말 그대로 소수의 철인, 인텔리전트한 엘리트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서 그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플라톤 생각엔 이랬던 겁니다. 아테네의 민주제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시기의 민주제도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주제도는 아니에요. 옛날에 아테네의 민주제도는 그 당시 민주제도는 이제 그 귀족들, 아테네의 귀족 계급들만이
이제 참여해서 다수결하고 했던 뭐 그런 민주제도인데 어쨌든 플라톤이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래 뭐 귀족이라고 하면서 다수결에 참여하고 했던 사법제도에 하여튼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말 그대로 급이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이 뭣도 아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인텔리전트하지도 않고 급도 안 되는 제대로 사태 뭐 사리 분별도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귀족이라고 앉아가지고 다수결하고 손들고 결정하고 하다가 결국 소크라테스 같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사형에 처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급도 안 되는 것들은 아예 통치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려서부터 인텔리전트한 능력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 철인들 엘리트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그런 국가의 시스템을 플라톤이 꿈꿨던 거예요. 실제로 플라톤이요 국가론을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실제 플라톤은 이 국가를 정말로 현실에서 일으켜 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어떤 섬에 가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 그냥 제자 양성하면서 살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 교수하다가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꾸고 정치권에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그러한 어떤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말년에 그냥 제자나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제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래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운 겁니다. 고정된 공간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운 거죠. 근데 그때 말년에 플라톤이 제자 양성을 위해서 샀던 땅이 학교 부지로 샀던 땅이 그 당시에 아카데모스라고 하는 신전 옆에 있던 땅을 플라톤이 샀다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모스 신전 옆에 있었다고 해서 플라톤의 학교 이름을 아카데미아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아카데미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거죠. 어쨌든 자, 플라톤이 생각했던 국가는요, 특권층만이 정치를 독점하는 독재 국가입니다. 그러면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가 굉장히 단순무식한 독재 국가죠. 뭐 이 정도밖에는 뭐 이렇게 구상할 수밖에 없었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플라톤 뭐 이거밖에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단순무식해요. 단순무식한 독재 국가 형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플라톤 손바닥 뭐 얘기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서구에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들 중에, 서구의 여러 나라들 중에, 그리고 그 서구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어느 한 나라가 플라톤이 말한 이 철인 정치 시스템에서, 철인 엘리트 중심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에서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제시한 이 시스템에서 특별히 벗어나 있는 나라가 있나? 서구의 어느 나라가 엘리트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혹시 엘리트들을 키운다고 해도 무슨 뭐 진짜 싸움 잘하고 뭐 헬스 해가지고 몸짱인 사람을 엘리트라고 키워요? 아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인텔리전트한 똑똑한 친구들, 그 지적인 친구들, 철인들을 키워요. 엘리트로. 그리고 그들한테 다 맡겨요. 물론 플라톤 시대의 인텔리전트한 철인하고 오늘날 엘리트하고는 약간 좀 그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적인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웁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그리고 그들에게 독점시키죠. 그냥 한 가지 예만 들면요, 저는 이제 프랑스 쪽을 전공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스템이 굉장히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명문대학의 개념이 없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학이건 저 바닷가 니스에 있는 대학이건 상관없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건 파리에 있는 대학이건 혹은 파리에 있는 어떤 대학이건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 붙여서 부릅니다.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리옹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식으로. 다 평준화됐다는,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숫자 붙여서 부르는 관행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정말로 프랑스에 있는 대학은요 다 평등해요. 평준합니다. 그냥 뭐 단과대학 중심으로 자기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대학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소르본 대학 같은 경우는 파리 4대학인데 옛날에 그 소르봉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만든 대학이에요. 옛날에는 중세시대 그래서 그 신학교로 시작했던 학교입니다. 오늘날에는 인문학 중심의, 문학 철학 중심의 이제 학교로 자리 잡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요. 특별한 명문대학의 어떤 개념 이미지가 없습니다. 명문대학의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평준하냐? 아니요. 프랑스의 대학들은 평준해요. 근데 평등해요. 그런데 대학 위에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본 분들도 있겠지만 그랑세꼴이라고 하는 대학 위에 대학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국가가 사교육시키면 1년 동안 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따로 입시를 봐요. 따로 대학 입시를 보고 뽑습니다. 각 분야, 인문학 분야, 그 다음에 뭐 그 행정 분야, 그 다음에 정치 행정 분야, 그 다음에 이공 분야, 뭐 유명한 그랑세꼴들이 있어요. 대학 위에 대학입니다. 정말 엘리트들을 모아놓는 대학이에요. 그랑세꼴. 근데 프랑스에요. 실제로 정치권에 뭐 국회의원 포함해서 정치권, 그 다음에 기업의 CEO, 이른바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80% 이상이 전부 그랑세꼴 출신이에요. 다 여기 출신입니다. 지금 대통령 마크롱도 그랑세꼴 출신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 그랑세꼴 제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고, 실제로 마크롱이 본인이 나왔던 에나라고 하는 국립행정학교, 아주 유명한 그랑세꼴인데 스스로가 본인이 거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없애겠다라고 막 공약도 하고 뭐 시끄럽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유평등 박애의 국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그랑세꼴이 있어요. 소수 엘리트들. 프랑스 국민들도 인정합니다. 설문조사하면요, 오히려 많은 수가 그랑세꼴을 유지하자는 쪽에 표를 많이 던져요. 더 그 의견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플라톤이 말한 거 그대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각자 직업대로 우리는 그냥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 먹고 살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냥 너희 그랑세꼴 나온 엘리트들이 국가 알아서 잘 끌어가 봐. 대신 옛날 뭐 루이 14세 뭐 이때처럼 권력 잡았다고 우리를 억압하지만 마. 국민들 압제하지 말고, 니들 뭐 돈 먹고 뭐 이런 거 부정부패하지 말고 알아서 해. 우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살게. 물론 그렇게 알아서 엘리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아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났어요. 미국이요? 영국이요? 어디가 벗어났어요? 대한민국은 벗어나 있나요? 플라톤이 말한 이 국가론에서 말한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이 철인 중심의 시스템에서 사실은 벗어나 있는 서구 이른바 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플라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예술로 오늘 좀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역시 뭐 여러분 이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그 국가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술가 추방론이죠. 플라톤은 예술을 정말로 경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은 참 이데아,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 이데아, 완벽한 존재자들이 있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3단계나 떨어져 있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동굴 바깥,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동굴 바깥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그 그림자로 동굴 벽에 그림자로 비춰져 있는 나무, 2단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불완전한 존재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럼 화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동굴 벽 앞에 앉아서 그림자로 비춰져 있는 나무 앞에 있어서 앉아서 그 나무를 다시 베끼는 그림으로서의 나무.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동굴 바깥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한 단계를 더 떨어뜨리는 사람이 바로 화가이고 예술가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추구해야 될 게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완벽한 어떤 모습인데, 그 비전인데, 근데 예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데아의 세계에서 한 단계를 더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방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론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제 대화하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침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네. 그중 하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든 분이 신이라고 할 수 있네. 이거는 바로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침대를 말하는 거죠. 완벽한,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는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침대가 있다면
그걸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목수가 만든 것이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조금은 불완전한 그런 침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침대를 보고 베낀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서의 침대. 그러니까 화가와 목수와 신 이 셋이서 세 가지 종류의 침대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신은 침대의 본연의 즉 이데아의 세계 완벽한 창조자네. 그러면 목수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침대를 본따서 침대를 제작한 제작공, 제작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화가의 침대는 뭐라 불러야 할까? 제자가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를 앞서 말한 제작자들이 만든 것을 모방하는 모방자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자네는 본성, 이데아, 형상, 리얼리티로부터 3단계 떨어져 있는 제작물의 제작자를 모방자라고 부르는 셈이군. 네.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은 그건 실제 어떤 그 대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신라 시대에 솔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뭐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소나무 그림을 벽화로 소나무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진짜 소나무랑 닮아 있어서 막 날아가던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고 왔다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고 막 그랬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솔거. 그러나 솔거가 아무리 소나무를 멋지게 실제와 똑같이 그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솔거가 그린 소나무는 소나무가 아닌 겁니다. 이미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완벽한 소나무가 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나무는 마치 동굴 속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이 그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소나무를 한번 모방한 본뜬 그림자와도 같은 그러한 불완전한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그 소나무 앞에 앉아서 그걸 또 한 번 베껴냈으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나무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소나무를 모방한 짝퉁인데 이미 그 짝퉁을 보고 또 다른 짝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솔거가 아무리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고 한들 그가 그린 소나무는 소나무가 아닌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 포도가 탐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리 화가가 정말 실제 포도처럼 그렸다고 해도 그가 그린 이 포도는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닌 겁니다. 플라톤의 세계관에 의하면 진정한 원본인 이데아의 교묘한 모방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그 그림은요. 문제는 우리가 보고 먹는 포도 역시 진짜가 아니라 바로 원본의 짝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의 작업은 진짜 포도, 소나무를 흉내낸 어설픈 포도, 소나무의 짝퉁을 다시 흉내내고 있는 것. 동굴의 비유로 말하면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나무의 그림자 앞에서 그걸 또 다시 베끼고 있는 것. 짝퉁의 짝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프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술가들이 없는, 예술이란 것을 누릴 수가 없는 삭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청출어람하는 제자가 꼭 한 명씩 있죠. 플라톤 밑에도 다행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스승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다 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방의 의미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해요. 미메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모방인데요. 우리말로도 여러분들 뭐 인문학 책 같은 거 보면 그냥 미메시스라고 이렇게 음차한 것들이 많습니다. 모방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모방이라고 하면 좀 이미테이션의 의미가 강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방,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플라톤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있으면 그 소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똑같이 베껴내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이미테이션, 모방이라는 그 뉘앙스에 들어가 있는데, 이 미메시스는 뭐냐면 사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메시스는요, 어떤 그 예술가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인텔리전트한 능력이 예술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소나무를 있는 그대로 베껴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소나무를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고 여겨지는 진짜 소나무의 모습과 가까이 그려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이데아의 모습, 본성의 모습, 참의 모습을 꿰뚫어 보고 그걸 모방하는 능력. 그게 이제 미메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미테이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모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미메시스라고 음차를 해서 책에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모습, 그 이미지만을 그대로 베끼는 게 미메시스가 아니라 그 관념 자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원형 그런 것까지도 베껴내는 것, 그걸 모방하는 것, 그게 이제 미메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예술은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 캠퍼스 교수학습 개발원 408호 강의실에서 혼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제 손에 마이크가 들려 있어요. 이 교수학습 개발원 408호에 있는 마이크, 이 마이크의 실물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갖다가 보여주면 이건 프리젠트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의 실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를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내가 글로 여기 408호에 있는 마이크는 어떻다라고 글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그래서 실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어떤 형태로 에둘러서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리프리젠트 하는 거잖아요. 모든 예술은 그래서 재현이에요. 리프리젠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리의 의미예요. 리의 의미. 플라톤은 이 리프리젠트 할 때 리의 의미, 접두어 리의 의미가 본성, 이데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벽한 존재자의 모습, 이데아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떨어뜨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이데아의 세계 모습을 더 그래서 왜곡시키고 찌그러뜨리는 그러한 어떤 위의 모습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닌 거예요. 화가가 비록 동굴의 그림, 그 벽에 비춰져 있는 나무의 그림자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 화가에게 창조적 모방의 능력, 즉 인텔리전트한 능력이 있어서 오히려 화가의 그림은 화가가 리프리젠트 하는데 그 리가 오히려 동굴 벽에 비춰져 있는 그림자보다 더 바깥에 있는 진짜 나무의 모습, 이데아의 세계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짜 본성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모방이에요. 화가 내부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화가가 일종의 선별과 선택의 작업을 하고요. 그 필터를 통해서 오히려 본성에 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미메시스를, 그런 미메시스로서의 재현을 예술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다른 그림인데 오늘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잠깐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자, 정리합니다. 오늘 수업을. 플라톤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래서 짝퉁의 착퉁을 만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솔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임프레션, 자기 지각으로, 예술가가 지각으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감각으로 지각한 임프레션을 자기 내부의 필터, 즉 창조적 모방의 필터를 거쳐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진 임프레션 된 것과 내보내진 익스프레션 되는 게 다른 형태예요. 오히려 익스프레션 되는 게 받아들여진 것보다 오히려 더 본성, 이데아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익스프레션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창조적 모방입니다. 덕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플라톤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플라톤이 예술에 대해서 생각한 것 어떠세요? 진짜 이거야말로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까 국가론의 철인 통치 뭐 이런 거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로 2000 몇백 년, 2300, 4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서구 사회에 여러 나라들이, 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본질을, 인간 세계의 본질을, 국가라는 것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어떤 통찰력을 플라톤이 보여주고 있어요. 국가론에서. 그런데 예술과 관련된 이 이론은 정말 단순 무식해 보여요. 이거는 왜 예술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예술가 안에 창조적 모방의 필터가 있어서
뭔가 하여튼 이다의 세계에 더 가까운,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을, 참에 더 가까운 것을 예술가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플라톤은 못했을까? 플라톤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정말 좀 이렇게 그 저차원적인 그런 생각에 머물고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 말고도 있는데 저 역시 거기에 같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냐면요, 플라톤이 예술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정말 너무 단순무식한 생각밖에는 갖지 못해서 이런 이론을 펼쳤을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플라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술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티스트의 능력에 대해서, 예술가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초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까 제가 언급했죠. 플라톤이 국가론이요.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시도가 단순히 학자로서 이상적인 국가의 이론을 책에다가 집필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은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 그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플라톤은 정말로 그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국가가 어떤 시스템이에요? 소수의 철인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통치가 독점되는 독재 국가 시스템이에요. 플라톤이 볼 때는 그런 철인들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계속해서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봤던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완벽한 국가의 어떤 모습에 가깝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 국가를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수의 엘리트들, 철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이 다 모든 통치를 독점하면서 끌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각자 자리에서 맡겨진 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그런 국가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누구였을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 바로 아티스트들, 예술가들. 끊임없이 그 창조적 모방의 필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주어지는 제도를 있는 그대로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적 모방의 필터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뭔가 저항하고, 뭔가 어떤 전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바로 아티스트들이죠. 플라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어찌 보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 뭐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뭐 방대한 내용인데 핵심적인 것만 정말 저야말로 단순무식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그 서양 문학의, 서양 그 문예 사조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한 기둥이 되는 이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이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통해서 또 그리스의 문학 비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